사람들은 종종 변화가 가져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변화를 거부한다. 하지만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 세상 속에서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이야말로 훨씬 더 스트레스를 쌓는 일이다. 찰스 고우의 말을 명심해야 한다. 삶의 두 가지 중요한 법칙은 성장과 소멸이다. 성장하기를 멈출 때 우리는 죽기 시작한다. 이것은 사람, 사업, 한 국가 등 어디에나 적용되는 법칙이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오늘 변하지 않으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지은이 지그지글러, 옮기니 이구용, 발행 큰나무입니다. 대중연설가이자 동기부여가인 지그지글러가 전하는 성공 메시지. 오늘 변하지 않으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왜 우리는 내일이 아닌 오늘 변해야 하는 것일까요? 저자는 내가 오늘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이유는 내 인생의 하루를 그것과 바꿔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저 그렇게 지나가는 하루가 아니라 내 인생의 소중한 하루임을 인식하여 시간을 흘려보내지 말고 당장 오늘부터, 지금부터 무엇이든 시도하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변화가 가져다 줄 기적을 기대하게 하는 설렘을 안겨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선택. 웃어야 할까, 울어야 할까? TV 출연을 위해 플로리다를 방문했던 기간 중 경험한 사건이다. 첫날 나는 거의 9시가 다 되어서야 호텔에 도착하여 여장을 풀 수 있었다. 그런데 테이블 위에 전등불이 켜지지 않았다. 새 전구로 바꿔 끼워도 마찬가지였다. 전등에만 신경 쓰고 있기에는 다른 할 일들이 너무 많아 침대 옆 전등을 적당히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커피 메이커도 에어컨도 심지어 TV까지도 고장이었다. 나는 종업원을 불러 다른 방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친절하게 웃으며 즉시 기술자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고쳐줄 것이라고 대답했다. 잠시 후 믿음직해 보이는 기술자가 와서 여기저기 살펴보더니 필요한 부품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는 부품을 가져와야겠다며 방을 나갔다. 얼마간의 시간이 그냥 그렇게 흘렀다. 이만하면 충분했다. 나는 다시 다른 방을 요구했고 잠시 후 다른 방이 준비되었다는 안내 전화를 받을 수 있었다. 나는 얼른 짐을 꾸리고 데스크에서 새 열쇠를 받아든 후 다른 방으로 향했다. 그런데 새 방 열쇠가 맞지 않는 것 아닌가. 결국 기술자를 다시 불러 그가 가진 마스터 열쇠로 방문을 열었다. 완전히 지쳐버린 나는 짐도 정리하지 않은 채 텔레비전을 틀었다. 하지만 불운은 다 끝난 게 아니었다. 텔레비전이 소리는 나오지 않고 화면만 나왔다. 이런 일련의 사태 후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웃어야 할까? 아니면 울어야 할까? 사실 삶이 이 정도 도전을 해올 때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것은 아니었다. 다행히 침대는 편안해 보였고 샤워기, 전화기, 에어컨, 커피 메이커도 잘 작동되었다. 그래서 나는 웃기로 결정했다. 다음 날 볼일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온 나는 방문에 이런 팻말이 붙어 있는 것을 보았다. 저희는 세계 20대 호텔 안에 드는 국제적인 호텔입니다. 나는 호텔의 시설을 바꿀 수 없다. 그래서 내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 그냥 웃기로 했다. 그것은 올바른 선택이었다.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어떻게 다룰지 결정하는 게 바로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짓는다는 걸 이해한다면 당신 역시 긍정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참을 수 없는 사소함의 진가. 잘 아는 신사 한 분이
최근 재미있는 체험을 했다며 나에게 해준 이야기다. 그의 아내는 수술을 받고 난 뒤 집에서 요양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가볍게 주변을 돌아다닐 수는 있었지만 앉았다 일어선다거나 몸을 구부리는 등의 행동을 하면 통증이 심해져 상당히 고통스러워했다. 아내가 병원에서 퇴원해 집으로 돌아온 지 며칠 안 되어서의 일이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난 그는 커피를 마시기 위해 부엌으로 내려갔다. 거기서 그는 깨끗이 헹궈진 접시가 식기세척기 안에 그냥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는 요양 중인 아내를 위해 그 접시를 모두 꺼내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 일을 하는데 걸린 시간은 불과 5분 정도에 불과했다. 그리고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침실로 돌아와 출근 준비를 한 후 아내가 부엌으로 들어가기 전 집을 나섰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그는 아내에게서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을 들었다. 아내는 남편을 포옹하며 아침에 그가 행한 작은 일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여보, 허리 통증 때문에 해야 할 일을 내버려 두어야 할 때마다 눈물이 나오곤 했었어요. 분명 그가 한 일은 대수롭지 않은 사소한 일이었다. 그런데 어째서 아내는 그토록 감격한 것일까? 무엇보다도 그녀는 남편의 작은 배려로 그가 얼마나 아내를 사랑하며 아끼는지를, 그리고 얼마나 진심으로 아내의 평안과 안녕을 바라는지를 알게 된 것이다. 그의 행동은 비록 사소했지만 많은 감동과 변화를 가져왔다. 인생에서 5분은 대단한 시간이 아니다. 하지만 사려 깊은 5분이 가져오는 영향은 대단하다. 다른 사람의 요구에 예민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키워라. 인생에서 작은 것들을 챙기고 기억하라. 그 사소한 것들이 상상도 못할 엄청난 차이를 초래한다. 우리가 받은 놀라운 선물에 감사하자. 헬렌 켈러는 생후 19개월에 앓은 심각한 질병으로 청각과 시각이 심하게 손상되었다. 그녀는 하루하루를 눈을 통해 세상을 볼 수 있는 마지막 날인 것처럼 눈에 감사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충고한 바 있다. 우리는 과연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과 가족, 동료,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하는 눈의 귀중함을 얼마나 깨닫고 있는가? 우리는 시력 외에도 많은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다. 나는 수년 전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인해 어느 날 갑자기 청각을 잃은 한 보험회사 직원을 알고 있다. 다른 무엇보다도 그는 청각을 잃게 되었을 때 사랑하는 이와 친구들로부터 사랑해, 보고 싶어 라는 말을 2번 다시 들을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견딜 수 없었다고 한다. 후각은 또 하나의 당연한 기쁨을 선사한다. 맛있는 식사가 만들어질 때의 냄새, 혹은 다양한 꽃들의 향기, 새로 깎은 신선한 잔디내, 뽀얗고 싱그러운 아기의 냄새, 나의 빨간 머리 아내가 즐겨 뿌리는 향수 내음. 오늘 아침 나는 오디오 테이프를 들으며 헬렌 켈러가 한 말을 다시 한번 떠올렸다. 그리고 나 역시 이 모든 듣고 보고 맛보고 만지고 냄새 맡는 감각을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 무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 모두 잠시 시간을 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선물에 감사를 표하자. 하루 종일 자신이 축복받았음을 느낄 것이다.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받았기에 베풀어라. 다음의 글은 내 친구 찰리 존스가 손자들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를 인용한 것이다. 베푸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행해라. 받기 위해 베풀지 말고 받았기 때문에 베풀도록 해라. 베푸는 것은 근육과 같은 것이다. 튼튼해지기 위해 운동을 해야 하는 것처럼 너희는 사람이 되기 위해 베풀기를 운동처럼 해라. 너희들이 이것을 실천하지 않는 한
그 어느 것도 진정으로 누릴 수 없을 게다. 베푸는 것에는 믿음, 사랑, 재능과 돈이 포함된단다. 언젠가 너희들은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가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았던 바의 작은 일부를 되돌려주고 나누는 것이라는 점을. 결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하도록 해라. 너희들이 더 많은 결정을 하게 될수록 너희들의 삶은 더 대단해질 것이다. 적당한 시간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무언가를 실행하도록 해라. 중대한 결정에 대해서만 걱정하지 말고 사소한 많은 결정을 해라. 중대한 결정이란 사소해 보이는 법이다.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올바른 결정을 하기보다 어떤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올바르게 만들어가면서 너희들의 삶을 투자하는 것이란다. 너희들은 살아가면서 결혼과 일이라는 두 가지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하고 싶은 것을 찾지 마라. 단지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일을 찾아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어라.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다니느라 삶을 낭비하는 동안 너희들이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을 한다면 그러한 일을 하는 기쁨을 누리는 특권을 얻게 될 거다. 더 나은 직장을 찾으려고 시간을 허비하지 마라. 더 좋은 일을 하면 더 좋은 직장을 가지게 될 테니까. 목표를 높게 잡아라. 그리고 시도해라. 벤 펠드만은 오늘날 모두에게 인정받는 최고의 보험 사원이다. 그가 체결한 계약은 한 회사 전체가 성사시킨 것보다 더 많다. 하지만 그런 그도 처음에는 $5,000짜리 보험 하나를 계약하는 데에도 상당히 애를 먹었다고 한다. 그렇게 어렵게 시작했던 그는 일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던 어느 날 문득 $5,000짜리 보험이 아닌 끝자리에 0을 하나 더 붙인 보험 상품을 팔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5,000짜리 대신 $50,000짜리를 판다고 시간이 더 걸리는 것도 아니었다. 더군다나 더 비싼 상품을 팔고 더 질 좋은 서비스를 한다면 자신과 고객 모두 승리하는 것이 아닌가. 그는 이 아이디어를 추구하면서 점차 목표를 높게 잡아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50,000짜리 보험 상품을 손쉽게 팔게 되었다. 그는 다시 $50,000에 0을 하나 더 붙여 $500,000짜리 보험 상품을 팔아야겠다는 결단을 내렸다. 그리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성공했다. 여러분은 틀림없이 그 다음 단계를 쉽게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 그는 또다시 끝자리에 0을 하나 더 덧붙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500,000짜리 보험 상품을 팔게 되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다시 한번 끝자리에 0을 덧붙임으로써 그는 $5,000,000짜리 보험 상품을 팔기 시작했다. 그토록 수줍음 많던 한 남자가 목표를 높게 잡고 그 목표를 달성해 마침내 성공에 이른 이 실화는 많은 사람을 감동시켰다. 작은 목표를 성취하면 우리의 자신감은 증대된다. 또한 그로 인해 더 높은 목표를 세울 수 있게 된다. 누가 알겠는가? 우리 역시 우리의 인생에서 더 많은 0을 끝자리에 덧붙이는 삶을 살아갈는지. 벤 펠드만이 자신의 목표를 계속 높여가면서 성공에 이르기까지는 엄청난 상상력과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다. 펠드만의 성취가 너무 어마어마해서 내가 감히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가. 하지만 분명 당신에게도 그런 상상력과 추진력, 그리고 용기가 잠재되어 있다. 자신의 잠재력에 눈을 떠라. 그리고 이제 목표를 높게 잡고 시도해라. 부자 아빠와 가난한 아빠. 로버트 기요사키는 아버지가 2명이었다. 한 아버지는 부유했고 다른 아버지는 가난했다. 그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저서에서 두 아버지 사이의 철학적인 차이를 이렇게 설명했다. 가난한 아빠.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부자 아빠. 돈이 없는 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 된다. 가난한 아빠. 난 할 수 없어. 부자 아빠.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할 수 있을까? 가난한 아빠. 부자는 덜 가진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 부자 아빠. 세금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빈둥거리며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상하는 것이다. 가난한 아빠. 열심히 공부하라. 그러면 네가 일하고 싶은 좋은 직장을 구하게 될 것이다. 부자 아빠. 열심히 공부하라. 그러면 사고 싶은 좋은 회사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가난한 아빠.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부자가 되지 못했다. 부자 아빠.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부유하다. 가난한 아빠. 난 돈에 관심이 없어. 게다가 돈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부자 아빠. 돈은 힘이다. 가난한 아빠는 로버트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을 얻어 많은 돈을 벌기를 원했다. 그러나 부자 아빠는 로버트에게 돈이 어떻게 기능하고 사용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라고 말했다. 부자 아빠는 난 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것은 두뇌 활동을 중지시키는 행위라고 말하며 그렇게 말하는 대신 그걸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으로 두뇌 활동을 풀가동시키라고 했다. 난 그걸 할 수 없어 라는 말은 정신적인 게으름의 신호라고 지적한다. 가난한 아빠는 높은 교육을 받은 지적인 사람이었다. 반면 부자 아빠는 중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다. 부자 아빠는 가족과 자선단체에 수천만 달러의 유산을 남겼지만 가난한 아빠는 가족에게 빚더미만을 남겼다. 이들 사이의 차이는 바로 재정적인 철학이다. 변화만이 살 길이다. 사람들은 종종 변화가 가져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변화를 거부한다. 하지만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 세상 속에서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이야말로 훨씬 더 스트레스 쌓이는 일이다. 경제계를 예로 들어보면 이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다. 1917년 발표된 미국 100대 기업 중 오직 15개 업체만이 현재까지 사업을 하고 있다. 나머지 회사들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 합병되었다. 내가 8년간 대표이사로 있었던 회사들 중 한 곳 역시 변화를 거부했다. 그 결과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했으며 결국 다른 회사에 인수되고 말았다. 그 회사도 처음에는 훌륭하고 참신한 제품을 팔았다. 하지만 경쟁 회사에서 신상품이 마구 쏟아져 나옴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거부한 채 개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결국 그 회사는 고객들에게 외면을 받았다.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부부들 역시 변화하기를 거부하고 서로를 탓하기만 한다면 결국 파경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직장을 유지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거나 오랜 기간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 역시 변화하기를 꺼리는 데서부터 모든 비극이 시작된 것이다. 변화라는 단어는 성장 또는 여태껏 잘못해오던 일을 바로잡는 일을 의미한다. 에릭 호퍼는 성장의 관점에서 본 변화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다. 변화의 시기에는 배우려고 하는 이들이 지구를 물려받는다. 이미 배운 것에만 집착하는 사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탐 피터스는 이렇게 덧붙였다. 끊임없이 스스로를 재무장하는 사람만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직장을 유지할 수 있다.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고 성장하는 자만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직업 안정성을 획득할 수 있다.
찰스 고우의 말을 명심해야 한다. 삶의 두 가지 중요한 법칙은 성장과 소멸이다. 성장하기를 멈출 때 우리는 죽기 시작한다. 이것은 사람, 사업, 한 국가 등 어디에나 적용되는 법칙이다. 원하는 것 대 해야 하는 것. 빨리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간 정말 정신없이 바빴답니다. 이 말은 아마도 사람들과의 만남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흔히 쓰는 변명일 것이다. 우리는 정말로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바쁜 삶을 살고 있는가? 꾸준히 일지를 기록한 10,000명의 사람들을 상대로 조사해 본 결과 그들은 평균 한 주당 40시간을 자유롭게 쓰고 있었다. 이 시간은 사실상 30년 전보다 자유시간이 훨씬 더 많아졌음을 의미하며 실제로 1975년과 대비했을 때 5시간이 늘어났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여가 시간을 소비할 선택의 폭이 너무 많아진 나머지 정말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일에 제대로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여가 시간에 너무 많은 중요성을 부과한다.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에 따르면 미국인의 49%가 더 이상 일을 강조하기보다 자유시간의 가치를 좀 더 중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나는 우리가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신한다. 사람들은 직장에서 집안일에 대해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가정에서는 직장에 대해 너무 많은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한다. 이렇게 8시간 동안 직장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일들에 관한 생각으로 산만해진다. 당신은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주요한 것으로 지켜야만 한다. 직장에서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직장의 일이다. 가정에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이다. 당신은 자신의 사고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직장과 가정에서 보다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성공으로 향하는 좁은 길. 대다수 사람들은 평생을 통해 안정된 삶을 추구한다. 하지만 막상 안정된 삶이 주어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와이에 있는 오아후 섬의 지혜는 우리에게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호노룰루를 벗어나 북쪽으로 뻗은 팔리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어느새 팔리 패스를 통과하게 된다. 그리고 팔리 패스에서 파크 스트리트를 끼고 우회전을 하면 안정된 삶에 도달하게 된다. 거기서 좌회전을 해서 한 블록을 더 가게 되면 막다른 골목이라는 표지판과 마주친다. 인생에서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그 행선지의 마지막에 놀라곤 한다. 인생에는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도 있고 정말로 힘든 고개도 있다. 우리는 많은 난관을 극복했을 때 비로소 평탄한 길로 들어서게 된다. 세일즈맨으로서 그리고 세일즈 트레이너로서 나는 난관이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미 물건을 구입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 고객을 만나서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이런 거래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반면에 여러 가지로 불만도 많고 왜 자신이 이 제품을 사지 않는지에 대해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고객을 대하게 되면 우리는 좀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 즉, 세일즈에 있어서 자신의 대처법 등을 새롭게 정립하게 되며 그로 인해 우리는 성공에 다다르게 된다. 성경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좁은 문을 통해서만 천국에 이를 수 있다. 지옥으로 이르는 길은 넓고 편안하다. 그러나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작고 좁다. 그 길을 발견하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신은 그 좁은 길을 걷는 자에게 영광을 약속한다.
무엇을 하기에 너무 늙은 나이는 없다. 조지 다우스는 1898년 1월 18일에 태어났다. 그는 불과 8살 때부터 일을 시작했다. 12살이 되었을 때 그의 아버지는 이 어린 아들을 백인 가정에 일을 보냈다. 조지의 남동생과 여동생들은 최소한의 학교 교육은 받았지만 팔남매의 장남으로 일찌감치 일을 해야만 했던 조지는 학교에 갈 수 없었다. 그는 1926년 결혼했고 다음 해인 1927년에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다. 조지는 나무 패기, 목재소 일, 제방 쌓기 등등의 온갖 종류의 굳은 일을 전전하며 98세의 나이까지 문맹으로 살았다. 그는 다른 사람이 지불해주는 임금을 그대로 받았고 아내가 읽어주는 세금 계산서를 그대로 믿었다. 1996년 그의 나이 98세 때 고기잡이의 실증이 난 조지는 읽는 법을 배우겠노라고 결심했다. 선생이 6개의 문자부터 교육을 시작하려고 하자 그는 선생을 가로막으면서 말했다. 나는 모든 문자를 다 배우고 싶다네. 그렇게 조지는 하루하고도 반나절 만에 알파벳을 전부 배웠다. 한 달이 지날 무렵에는 자기 이름을 쓸 수 있게 되었으며 2년이 지난 뒤에는 3학년 정도의 책을 읽게 되었다. 또한 교회에서 큰 소리로 성경을 낭송할 수도 있게 되었다. 이제 그는 100살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는 인생에 흥미를 가지고 배우기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80살이나 90살의 소년들이여 배우기를 멈추지 마라. 우리가 조지 다우슨에게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바로 이것이다. 계속해서 배워라. 그로 인해 인생이라는 여행길에서 당신은 더 많은 재미를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정신과 의사인 스마일리 블랜튼 박사는 나이에 상관없이 다음의 3가지를 하는 사람들은 노인성 질환에 걸리지 않는다고 말한다. 첫째, 육체적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 둘째, 정신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 셋째,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관심을 갖는 사람. 이런 일들을 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 프랭크 미너스 박사는 알츠하이머가 질병이라는 사실에 동의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인성 질환은 오랜 세월 동안 나약하고 게으른 선택의 결과라고 말한다. 읽고, 배우고, 성장하기를 멈추지 마라. 당신의 인생이 진정으로 풍요롭고 보람차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오늘 변하지 않으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은 2000년대에 출간된 책으로 세일즈 트레이너이자 동기부여 전문가인 지그 지글러의 저서입니다. 지그 지글러는 2012년 작고하였는데요. 그때까지 자기개발과 성공학의 대가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변화를 가져다준 인물입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이 변화의 필요성을 깨우칠 수 있도록 했는데요. 특이한 점은 모든 내용이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주변 사람들의 에피소드와 우화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에 더 집중하게 되고 주제를 더 확고하게 인지하게 되는 매력이 있는 책이었습니다. 쉽게 읽히고 어디선가 들어봤을 법한 내용인 것 같지만 하나하나의 에피소드 속에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가슴 깊이 새기고 실천한다면 큰 수확이 분명 따라오리라 생각되었습니다. 국내에 소개된 저자의 저서는 매우 많은데요. 이후에도 차근차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에게 유익한 선물이 되었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선택. 웃어야 할까, 울어야 할까? TV 출연을 위해 플로리다를 방문했던 기간 중 경험한 사건이다. 첫날 나는
거의 9시가 다 되어서야 호텔에 도착하여 여장을 풀 수 있었다. 그런데 테이블 위에 전등불이 켜지지 않았다. 새 전구로 바꿔 끼워도 마찬가지였다. 전등에만 신경 쓰고 있기에는 다른 할 일들이 너무 많아 침대 옆 전등을 적당히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커피 메이커도 에어컨도 심지어 TV까지도 고장이었다. 나는 종업원을 불러 다른 방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친절하게 웃으며 즉시 기술자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고쳐줄 것이라고 대답했다. 잠시 후 믿음직해 보이는 기술자가 와서 여기저기 살펴보더니 필요한 부품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는 부품을 가져와야겠다며 방을 나갔다. 얼마간의 시간이 그냥 그렇게 흘렀다. 이만하면 충분했다. 나는 다시 다른 방을 요구했고 잠시 후 다른 방이 준비되었다는 안내 전화를 받을 수 있었다. 나는 얼른 짐을 꾸리고 데스크에서 새 열쇠를 받아든 후 다른 방으로 향했다. 그런데 새 방 열쇠가 맞지 않는 것 아닌가. 결국 기술자를 다시 불러 그가 가진 마스터 열쇠로 방문을 열었다. 완전히 지쳐버린 나는 짐도 정리하지 않은 채 텔레비전을 틀었다. 하지만 불은 다 끝난 게 아니었다. 텔레비전이 소리는 나오지 않고 화면만 나왔다. 이런 일련의 사태 후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웃어야 할까? 아니면 울어야 할까? 사실 삶이 이 정도 도전을 해올 때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것은 아니었다. 다행히 침대는 편안해 보였고 샤워기, 전화기, 에어컨, 커피 메이커도 잘 작동되었다. 그래서 나는 웃기로 결정했다. 다음 날 볼일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온 나는 방문에 이런 팻말이 붙어 있는 것을 보았다. 저희는 세계 20대 호텔 안에 드는 국제적인 호텔입니다. 나는 호텔의 시설을 바꿀 수 없다. 그래서 내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 그냥 웃기로 했다. 그것은 올바른 선택이었다.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어떻게 다룰지 결정하는 게 바로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짓는다는 걸 이해한다면 당신 역시 긍정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참을 수 없는 사소함의 진가. 잘 아는 신사 한 분이 최근 재미있는 체험을 했다며 나에게 해준 이야기다. 그의 아내는 수술을 받고 난 뒤 집에서 요양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가볍게 주변을 돌아다닐 수는 있었지만 앉았다 일어선다거나 몸을 구부리는 등의 행동을 하면 통증이 심해져 상당히 고통스러워했다. 아내가 병원에서 퇴원해 집으로 돌아온 지 며칠 안 되어서의 일이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난 그는 커피를 마시기 위해 부엌으로 내려갔다. 거기서 그는 깨끗이 헹궈진 접시가 식기세척기 안에 그냥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는 요양 중인 아내를 위해 그 접시를 모두 꺼내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 일을 하는데 걸린 시간은 불과 5분 정도에 불과했다. 그리고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침실로 돌아와 출근 준비를 한 후 아내가 부엌으로 들어가기 전 집을 나섰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그는 아내에게서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을 들었다. 아내는 남편을 포옹하며 아침에 그가 행한 작은 일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여보, 허리 통증 때문에 해야 할 일을 내버려 두어야 할 때마다 눈물이 나오곤 했었어요. 분명 그가 한 일은 대수롭지 않은 사소한 일이었다. 그런데 어째서 아내는 그토록 감격한 것일까? 무엇보다도 그녀는 남편의 작은 배려로 그가 얼마나 아내를 사랑하며 아끼는지를, 그리고 얼마나 진심으로 아내의 평안과 안녕을 바라는지를 알게 된 것이다. 그의 행동은 비록 사소했지만 많은 감동과 변화를 가져왔다. 인생에서 5분은 대단한 시간이 아니다. 하지만 사려 깊은 5분이 가져오는 영향은 대단하다. 다른 사람의 요구에 예민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키워라.
인생에서 작은 것들을 챙기고 기억하라. 그 사소한 것들이 상상도 못할 엄청난 차이를 초래한다. 우리가 받은 놀라운 선물에 감사하자. 헬렌 켈러는 생후 19개월에 앓은 심각한 질병으로 청각과 시각이 심하게 손상되었다. 그녀는 하루하루를 눈을 통해 세상을 볼 수 있는 마지막 날인 것처럼 눈에 감사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충고한 바 있다. 우리는 과연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과 가족, 동료,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하는 눈의 귀중함을 얼마나 깨닫고 있는가? 우리는 시력 외에도 많은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다. 나는 수년 전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인해 어느 날 갑자기 청각을 잃은 한 보험회사 직원을 알고 있다. 다른 무엇보다도 그는 청각을 잃게 되었을 때 사랑하는 이와 친구들로부터 사랑해, 보고 싶어 라는 말을 2번 다시 들을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견딜 수 없었다고 한다. 후각은 또 하나의 당연한 기쁨을 선사한다. 맛있는 식사가 만들어질 때의 냄새, 혹은 다양한 꽃들의 향기, 새로 깎은 신선한 잔디내, 뽀얗고 싱그러운 아기의 냄새, 나의 빨간 머리 아내가 즐겨 뿌리는 향수 내음. 오늘 아침 나는 오디오 테이프를 들으며 헬렌 켈러가 한 말을 다시 한번 떠올렸다. 그리고 나 역시 이 모든 듣고 보고 맛보고 만지고 냄새 맡는 감각을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 무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 모두 잠시 시간을 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선물에 감사를 표하자. 하루 종일 자신이 축복받았음을 느낄 것이다.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받았기에 베풀어라. 다음의 글은 내 친구 찰리 존스가 손자들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를 인용한 것이다. 베푸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행해라. 받기 위해 베풀지 말고 받았기 때문에 베풀도록 해라. 베푸는 것은 근육과 같은 것이다. 튼튼해지기 위해 운동을 해야 하는 것처럼 너희는 사람이 되기 위해 베풀기를 운동처럼 해라. 너희들이 이것을 실천하지 않는 한 그 어느 것도 진정으로 누릴 수 없을 게다. 베푸는 것에는 믿음, 사랑, 재능과 돈이 포함된단다. 언젠가 너희들은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가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았던 바의 작은 일부를 되돌려주고 나누는 것이라는 점을. 결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하도록 해라. 너희들이 더 많은 결정을 하게 될수록 너희들의 삶은 더 대단해질 것이다. 적당한 시간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무언가를 실행하도록 해라. 중대한 결정에 대해서만 걱정하지 말고 사소한 많은 결정을 해라. 중대한 결정이란 사소해 보이는 법이다.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올바른 결정을 하기보다 어떤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올바르게 만들어가면서 너희들의 삶을 투자하는 것이란다. 너희들은 살아가면서 결혼과 일이라는 2가지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하고 싶은 것을 찾지 마라. 단지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일을 찾아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어라.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다니느라 삶을 낭비하는 동안 너희들이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을 한다면 그러한 일을 하는 기쁨을 누리는 특권을 얻게 될 거다. 더 나은 직장을 찾으려고 시간을 허비하지 마라. 더 좋은 일을 하면 더 좋은 직장을 가지게 될 테니까. 목표를 높게 잡아라. 그리고 시도해라. 벤 펠드만은 오늘날 모두에게 인정받는 최고의 보험 사원이다. 그가 체결한 계약은 한 회사 전체가 성사시킨 것보다 더 많다. 하지만 그런 그도
처음에는 5,000달러짜리 보험 하나를 계약하는 데에도 상당히 애를 먹었다고 한다. 그렇게 어렵게 시작했던 그는 일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던 어느 날, 문득 5,000달러짜리 보험이 아닌 끝자리에 0을 하나 더 붙인 보험 상품을 팔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5,000달러짜리 대신 5만 달러짜리를 판다고 시간이 더 걸리는 것도 아니었다. 더군다나 더 비싼 상품을 팔고 더 질 좋은 서비스를 한다면 자신과 고객 모두 승리하는 것이 아닌가. 그는 이 아이디어를 추구하면서 점차 목표를 높게 잡아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5만 달러짜리 보험 상품을 손쉽게 팔게 되었다. 그는 다시 5만 달러에 0을 하나 더 붙여 50만 달러짜리 보험 상품을 팔아야겠다는 결단을 내렸다. 그리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성공했다. 여러분은 틀림없이 그 다음 단계를 쉽게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 그는 또다시 끝자리에 0을 하나 더 덧붙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500만 달러짜리 보험 상품을 팔게 되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다시 한번 끝자리에 0을 덧붙임으로써 그는 5천만 달러짜리 보험 상품을 팔기 시작했다. 그토록 수줍음 많던 한 남자가 목표를 높게 잡고 그 목표를 달성해 마침내 성공에 이른 이 실화는 많은 사람을 감동시켰다. 작은 목표를 성취하면 우리의 자신감은 증대된다. 또한 그로 인해 더 높은 목표를 세울 수 있게 된다. 누가 알겠는가? 우리 역시 우리의 인생에서 더 많은 0을 끝자리에 덧붙이는 삶을 살아갈는지. 벤 펠드만이 자신의 목표를 계속 높여가면서 성공에 이르기까지는 엄청난 상상력과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다. 펠드만의 성취가 너무 어마어마해서 내가 감히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가. 하지만 분명 당신에게도 그런 상상력과 추진력, 그리고 용기가 잠재되어 있다. 자신의 잠재력에 눈을 떠라. 그리고 이제 목표를 높게 잡고 시도해라. 부자 아빠와 가난한 아빠. 로버트 기요사키는 아버지가 두 명이었다. 한 아버지는 부유했고 다른 아버지는 가난했다. 그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저서에서 두 아버지 사이의 철학적인 차이를 이렇게 설명했다. 가난한 아빠.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부자 아빠. 돈이 없는 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 된다. 가난한 아빠. 난 할 수 없어. 부자 아빠.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할 수 있을까? 가난한 아빠. 부자는 덜 가진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 부자 아빠. 세금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빈둥거리며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상하는 것이다. 가난한 아빠. 열심히 공부하라. 그러면 네가 일하고 싶은 좋은 직장을 구하게 될 것이다. 부자 아빠. 열심히 공부하라. 그러면 사고 싶은 좋은 회사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가난한 아빠.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부자가 되지 못했다. 부자 아빠.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부유하다. 가난한 아빠. 난 돈에 관심이 없어. 게다가 돈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부자 아빠. 돈은 힘이다. 가난한 아빠는 로버트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을 얻어 많은 돈을 벌기를 원했다. 그러나 부자 아빠는 로버트에게 돈이 어떻게 기능하고 사용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라고 말했다. 부자 아빠는 난 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것은 두뇌 활동을 중지시키는 행위라고 말하며 그렇게 말하는 대신 그걸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으로 두뇌 활동을 풀 가동시키라고 했다. 난 그걸 할 수 없어 라는 말은 정신적인 게으름의 신호라고 지적한다. 가난한 아빠는
높은 교육을 받은 지적인 사람이었다. 반면 부자 아빠는 중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다. 부자 아빠는 가족과 자선단체에 수천만 달러의 유산을 남겼지만 가난한 아빠는 가족에게 빚더미만을 남겼다. 이들 사이의 차이는 바로 재정적인 철학이다. 변화만이 살 길이다. 사람들은 종종 변화가 가져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변화를 거부한다. 하지만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 세상 속에서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이야말로 훨씬 더 스트레스 쌓이는 일이다. 경제계를 예로 들어보면 이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다. 1917년 발표된 미국 100대 기업 중 오직 15개 업체만이 현재까지 사업을 하고 있다. 나머지 회사들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 합병되었다. 내가 8년간 대표이사로 있었던 회사들 중 한 곳 역시 변화를 거부했다. 그 결과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했으며 결국 다른 회사에 인수되고 말았다. 그 회사도 처음에는 훌륭하고 참신한 제품을 팔았다. 하지만 경쟁 회사에서 신상품이 마구 쏟아져 나옴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거부한 채 개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결국 그 회사는 고객들에게 외면을 받았다.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부부들 역시 변화하기를 거부하고 서로를 탓하기만 한다면 결국 파경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직장을 유지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거나 오랜 기간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 역시 변화하기를 꺼리는 데서부터 모든 비극이 시작된 것이다. 변화라는 단어는 성장 또는 여태껏 잘못해오던 일을 바로잡는 일을 의미한다. 에릭 호퍼는 성장의 관점에서 본 변화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다. 변화의 시기에는 배우려고 하는 이들이 지구를 물려받는다. 이미 배운 것에만 집착하는 사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탐 피터스는 이렇게 덧붙였다. 끊임없이 스스로를 재무장하는 사람만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직장을 유지할 수 있다.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고 성장하는 자만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직업 안정성을 획득할 수 있다. 찰스 고우의 말을 명심해야 한다. 삶의 두 가지 중요한 법칙은 성장과 소멸이다. 성장하기를 멈출 때 우리는 죽기 시작한다. 이것은 사람, 사업, 한 국가 등 어디에나 적용되는 법칙이다. 원하는 것 대 해야 하는 것. 빨리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간 정말 정신없이 바빴답니다. 이 말은 아마도 사람들과의 만남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흔히 쓰는 변명일 것이다. 우리는 정말로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바쁜 삶을 살고 있는가? 꾸준히 일지를 기록한 10,000명의 사람들을 상대로 조사해 본 결과 그들은 평균 한 주당 40시간을 자유롭게 쓰고 있었다. 이 시간은 사실상 30년 전보다 자유시간이 훨씬 더 많아졌음을 의미하며 실제로 1975년과 대비했을 때 5시간이 늘어났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여가 시간을 소비할 선택의 폭이 너무 많아진 나머지 정말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일에 제대로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여가 시간에 너무 많은 중요성을 부과한다.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에 따르면 미국인의 49%가 더 이상 일을 강조하기보다 자유시간의 가치를 좀 더 중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나는 우리가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신한다. 사람들은 직장에서 집안일에 대해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가정에서는 직장에 대해 너무 많은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한다. 이렇게 8시간 동안 직장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일들에 관한 생각으로 산만해진다. 당신은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주요한 것으로 지켜야만 한다. 직장에서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직장의 일이다. 가정에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이다. 당신은 자신의 사고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직장과 가정에서 보다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성공으로 향하는 좁은 길. 대다수 사람들은 평생을 통해 안정된 삶을 추구한다. 하지만 막상 안정된 삶이 주어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와이에 있는 오아후 섬의 지혜는 우리에게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호노룰루를 벗어나 북쪽으로 뻗은 팔리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어느새 팔리 패스를 통과하게 된다. 그리고 팔리 패스에서 파크 스트리트를 끼고 우회전을 하면 안정된 삶에 도달하게 된다. 거기서 좌회전을 해서 한 블록을 더 가게 되면 막다른 골목이라는 표지판과 마주친다. 인생에서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그 행선지의 마지막에 놀라곤 한다. 인생에는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도 있고 정말로 힘든 고개도 있다. 우리는 많은 난관을 극복했을 때 비로소 평탄한 길로 들어서게 된다. 세일즈맨으로서 그리고 세일즈 트레이너로서 나는 난관이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미 물건을 구입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 고객을 만나서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이런 거래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반면에 여러 가지로 불만도 많고 왜 자신이 이 제품을 사지 않는지에 대해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고객을 대하게 되면 우리는 좀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 즉, 세일즈에 있어서 자신의 대처법 등을 새롭게 정립하게 되며 그로 인해 우리는 성공에 다다르게 된다. 성경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좁은 문을 통해서만 천국에 이를 수 있다. 지옥으로 이르는 길은 넓고 편안하다. 그러나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작고 좁다. 그 길을 발견하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신은 그 좁은 길을 걷는 자에게 영광을 약속한다. 무엇을 하기에 너무 늙은 나이는 없다. 조지 다우스는 1898년 1월 18일에 태어났다. 그는 불과 8살 때부터 일을 시작했다. 12살이 되었을 때 그의 아버지는 이 어린 아들을 백인 가정에 일을 보냈다. 조지의 남동생과 여동생들은 최소한의 학교 교육은 받았지만 팔남매의 장남으로 일찌감치 일을 해야만 했던 조지는 학교에 갈 수 없었다. 그는 1926년 결혼했고 다음 해인 1927년에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다. 조지는 나무 패기, 목재소 일, 제방 쌓기 등등의 온갖 종류의 굳은 일을 전전하며 98세의 나이까지 문맹으로 살았다. 그는 다른 사람이 지불해주는 임금을 그대로 받았고 아내가 읽어주는 세금 계산서를 그대로 믿었다. 1996년 그의 나이 98세 때 고기잡이의 실증이 난 조지는 읽는 법을 배우겠노라고 결심했다. 선생이 6개의 문자부터 교육을 시작하려고 하자 그는 선생을 가로막으면서 말했다. 나는 모든 문자를 다 배우고 싶다네. 그렇게 조지는 하루하고도 반나절 만에 알파벳을 전부 배웠다. 한 달이 지날 무렵에는 자기 이름을 쓸 수 있게 되었으며 2년이 지난 뒤에는 3학년 정도의 책을 읽게 되었다. 또한 교회에서 큰 소리로 성경을 낭송할 수도 있게 되었다. 이제 그는 100살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는 인생의 흥미를 가지고 배우기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80살이나 90살의 소년들이여 배우기를 멈추지 마라.
우리가 조지 다우슨에게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바로 이것이다. 계속해서 배워라. 그로 인해 인생이라는 여행길에서 당신은 더 많은 재미를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정신과 의사인 스마일리 블랜튼 박사는 나이에 상관없이 다음의 세 가지를 하는 사람들은 노인성 질환에 걸리지 않는다고 말한다. 첫째, 육체적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 둘째, 정신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 셋째,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관심을 갖는 사람. 이런 일들을 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 프랭크 미너스 박사는 알츠하이머가 질병이라는 사실에 동의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인성 질환은 오랜 세월 동안 나약하고 게으른 선택의 결과라고 말한다. 읽고, 배우고, 성장하기를 멈추지 마라. 당신의 인생이 진정으로 풍요롭고 보람차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오늘 변하지 않으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은 2000년대에 출간된 책으로 세일즈 트레이너이자 동기부여 전문가인 지그 지글러의 저서입니다. 지그 지글러는 2012년 작고하였는데요. 그때까지 자기계발과 성공학의 대가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변화를 가져다준 인물입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이 변화의 필요성을 깨우칠 수 있도록 했는데요. 특이한 점은 모든 내용이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주변 사람들의 에피소드와 우화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에 더 집중하게 되고 주제를 더 확고하게 인지하게 되는 매력이 있는 책이었습니다. 쉽게 읽히고 어디선가 들어봤을 법한 내용인 것 같지만 하나하나의 에피소드 속에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가슴 깊이 새기고 실천한다면 큰 수확이 분명 따라오리라 생각되었습니다. 국내에 소개된 저자의 저서는 매우 많은데요. 이후에도 차근차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에게 유익한 선물이 되었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